이들 하나하나가 무너진다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의 스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나마 양호한 것은 메타와 아마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딥시크 우려 때문에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최근에 또 보니까 본격적인 옴니 AI 시대, 수집형 AI 디바이스 확장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뭔지랑 뭐 관련된 기업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네네. AI 시대의 그 전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중요한 디바이스는 아니지만 AI 관점에서 앞으로 넘어가는 영역은 생성형 AI로 말에서 말로만 왔다 갔다 하던 거에서 이제는 기능형 AI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형 AI라고 하는 건 실제 행동을 해주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뭔가의 행동을 도와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인풋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LLM이라는 모델이 일어났던 거는 지금까지 쌓여있는 검색 데이터라든지 쌓여있는 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학습을 하니까 아웃풋으로 언어가 나올 수 있던 거죠. 근데 인간에게 입력되는 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라는 건 결국 앞으로 B2B가 아니라 B2C 서비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그 서비스가 넘어가려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에게 입력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다 입력할 수 있는 이런 AI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받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오감으로 입력받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디바이스가 사람마다 하나씩 장착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 못했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2007년에 이렇게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쓸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처럼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타날 거라는 건데 이거는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의 생각이라기보다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 여기 완전히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연료가 중요한 거죠. 옴니 AI라고 말하는 게 결국 작년에 오픈 AI에서 내놨던 멀티모달 AI. 그러니까 말로도 하고 뭐 텍스트로도 하고 혹은 이미지를 찍어서 보여줘서 입력시키기도 하고 비디오로 시키기도 하는 멀티모달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인풋 값이 들어가서 다양한 것으로 출력되는 건데 이게 지금 결국에 사람에게 붙어 있어서 수집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수집형 AI 디바이스가 중요하다. 이걸 온 디바이스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온 디바이스는 보통 이제 스마트폰 같이 거기서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정도라면 저는 이걸 모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차고 있는 마이크 같은 거를 항상 차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듣는 오디오 소스들 다 들으면서 우리의 생활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접근되는 서비스가 그거보다 효용이 훨씬 더 크다면 다들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두 가지 정도의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안경 형태 AR 디바이스죠. VR이 아니라 AR 디바이스입니다. 이거는 메타에서 레이벤과 함께 내놓은 게 있는데요. 2세대 스마트 글라스가 이미 2023년 10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카메라가 달려있거든요. 이게 뿔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벤 선글라스인데 레이벤 선글라스 앞에 그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정식 출시하진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판매됐고요. 몇백만 대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인데 메타가 이거를 레이벤을 가지고 있는 에실로 룩소티카라는 프랑스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었던 것들은 형태를 보면 굉장히 두껍거나 우리가 차고 다니기에 약간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터처럼 예, 약간 좀 기괴한 형태죠. 여기에 뭐 영상을 띄워서 보여준다든가 뭐 나한테는 좋겠지만 좀 굉장히 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좀 공대남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였다면 메타가 그러면 안 된다. 마크 저커버가 얘기했던 것도 이게 충분히 패셔너블한 아이템이 돼서 접근 가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레이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레이벤 선글라스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마이크, 여기 마이크 달아놓고 그 다음에 옆에 스피커를 달아서 음악을 틀어놔도 옆 사람한테는 잘 안 들리고 나한테만 들리게끔 한다든지 뭐 여기서 말하는 거 바로 입력을 받아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고 내가 보고 있는 건 뭔지에 대한 분석을 해주기도 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경이라는 게 뭐 작가님도 쓰신 것처럼 굉장히 친숙한 기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순간 그렇게 무게감을 느끼지 않으면 시각이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AI 모델이랑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긍정적인 디바이스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애플도 똑같은 형태의 스마트 글라스를 준비하다가
사용성 측면에서 계속 내부에서 좀 탈락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에어팟 프로에다가 에어팟에다가 그러니까 이어버드죠. 스마트 이어버드라고 얘기하는 에어팟에다가 카메라를 다는 형태로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그 카메라에서 찍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미 여기에 우리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전화를 많이 해봐서 알기 때문에 굉장히 감도 좋게 잘 하고 있고요. 뭐 보청기로서도 지금 FDA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은 이미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어버드도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여기서 핵심은 사람의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비저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몸에 항상 있으면서 우리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줘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이 앞으로는 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가장 CEO 중에서 가장 꽂혀 있는 사람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이기 때문에 메타에서 나오는 디바이스들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메타가 이걸 개발하고 있는 팀, 이것뿐만 아니라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팀이 리얼리티 랩스라는 건데 연간 이 리얼리티 랩스에서 적자가 거의 한 20조 이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익으로 돌아오더라도 사실 메타는 충분한 EPS 성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랑 협력하고 있는 에실러 룩소티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항상 질문은 그겁니다. 이 안경 만드는데 뭐 굳이 레이벤이랑 협력해야 되느냐? 근데 에실러 룩소티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선글라스 시장 점유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안경 체인들 이런 거를 다 장악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레이벤이 한번 만들면 이 선글라스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회사들이 자기들이 선글라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에실러 룩소티카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실러 룩소티카가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버전으로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에실러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소비재로 확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포텐셜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주목해 보시면 여기도 이제 메타의 지분 투자를 받아가지고 최근에는 여기도 좀 최고가 상황이거든요. 네. 메타는 요즘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사실 메타는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빅테크 중에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출 성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DAP라고 주는데 데일리 액티브 펄슨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메신저, 왓츠앱 메신저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서비스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접속한 사람 숫자, 데일리 액티브 유저를 그렇게 보는데 그게 33억 명이거든요. 이게 33억 명이라는 건 도대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의문이 있는데 아직도 매년 5%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성장률은 지난 분기에 20% 이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20%가 나왔거든요. 요즘 광고에 AI를 적용해서 효율이 되게 좋아졌다. 작년에는 AI 적용했던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그렇게까지 높게 주지 않는 건 33억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광고도 이미 성장이 굉장히 잘 됐고 AI를 붙여가지고 성장을 더 했는데 얼마나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도 여전히 성장을 하니까 그 펀더멘탈을 따라서 주가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스레드는 잘 되고 있나요? 스레드는 과거 처음 초기 출시만큼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거는 아닌데 여전히 사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늘어나긴 하겠죠.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되고. 그렇죠. 근데 메타는 항상 이제 스마트한 게 그럴 때 그냥 숫자를 안 줍니다. 의미 있는 숫자가 올라왔을 때만 우리 사용자가 이 정도 됩니다 하면서 서프라이즈로 주지 잘 안 되고 있을 때거나 뭐 그냥 아직은 성장하고 있을 단계면 숫자를 주지 않거든요. 근데 스레드도 결국에는 X에 대한 대응으로 트위터에 대한 대응으로 약간 트위터 느낌 나죠. 그죠. 결국에는 트위터가 텍스트 기반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성장도 좀 계속 지켜는 봐야겠죠. 스레드는 근데 반말하는 문화인가 봐요. 그런 거 반말하고 있던데요. 저는 익숙치 않아가지고 스레드는 반말하다 보니까 다들 약간 자랑질을 엄청 많이 하는 뭐 좀 이상해 약간 분위기가. 저도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보다가도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러고 자기 자랑하는 공간인가. 이게 약간 우리나라만의 문화인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은. 그리고 요즘에 기능형 AI, 물리 AI 시대의 개막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기능형 AI라는 명칭은 저희 이제 회장님께서도 생성형 AI라는 게 나오면서 그 이후의 시대는 생성만 해서 어떤 뭐 검색에 대한 좋은 결과값을 빨리 찾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뒤는 행동하는 AI가 나올 것이다. 액션하는 AI가 나올 것이다라고 2023년부터죠. 2년 전부터 계속 저희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번에 CES 2025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젠슨 황이 이제 피지컬 AI라는 걸 확실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가 2022년 말에 오픈 AI 서비스와 함께 나왔다면 그게 이제 에이전트 AI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피지컬 AI
AI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시대 전환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표현에서 그거를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물리 AI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 물리 AI가 피지컬 AI를 그냥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요. 물리 AI는 진보하며 스스로 근거를 찾고 계획하며 행동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의 단어들이 있는데 일단 스스로 근거를 찾는다라는 측면에서 LLM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의 행동들, 지금까지 인간이 쌓아온 데이터들 가지고 학습해놓은 걸 가지고 스스로 리즈닝을 해서 찾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행동한다. 결국에는 액션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러려면은 젠슨 황이 얘기했던 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그 AI 모델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는 지금 LLM의 성장을 보면 충분하게 많이 올라오는 수준이죠. 최근에 뭐 딥시크나 오픈 AI 같은 경우도 수준 올라오는 거 보면 굉장히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물리법칙을 이해해야 된다. 결국 인간이 사는 세상은 물리법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물리법칙을 이해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놨던 게 이번에 코스모스라는 모델을 내놓으면서 물리법칙에 기반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놨고 그거 위에서 로봇들을 개발하셔라. 라는 포인트로 기조연설에서 얘기를 했죠. 이제 그 포인트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생성형 AI는 사실 아직도 좀 B2B 서비스에 가깝잖아요. 뭐 GPT 많이들 쓰시지만 저희 같이 이제 검색을 많이 하고 리서치를 해야 되는 업종은 굉장히 많이 쓰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쓸 일은 그렇게까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예. 좀 더 나은 검색 엔진일 수 있는데 웬만한 건 네이버, 구글 정도 찾으면 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 찾아도 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되는 수준까지 들어오려면 행동하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능형 AI, 물리 AI가 중요한 거고요. 저희는 그 과정에서 플랫폼을 내놓은 엔비디아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지만 먼저 이걸 선점하고 있는 건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게 2025년 6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6월이죠. 텍사스주에서 최초로 unsupervised FSD, 무감독 자율주행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와 함께 보여줬던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보통 이제 자동차 공장에 가면 공장 출고가 마치고 한국까지 갈 때 영상 보셨어요? 영상 봤어요. 그 차에 아무도 없는 차들이 쪽쪽쪽 나오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가면은 그 운전을 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운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해서 갖다 놓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는데 줄지어서 셀프 드라이빙을 하면서 그냥 바로 가서 선적장에 딱 서지는 그걸 보여줬거든요. 이제 이미 기술적으로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력한 영상으로 한 방에 보여주는 건데 이게 2025년 6월부터 텍사스주에서 시행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거는 좀 팩트 체크가 좀 더 필요하긴 한데 어제 이제 그 사이버캡이라는 그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그 차량을 지난번에 위로봇 데이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발표했던 차량도 올해 6월부터 텍사스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어제 그 디자인 총괄이 얘기를 했거든요. 디자인 총괄이 인터뷰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건 아니니까 팩트 체크는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이 생각보다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오겠구나. 6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이면 이게 미국에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게 지금은 차량이라면 2026년 하반기부터는 옵티머스 로봇이 또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운전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으로 이런 AI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옵티머스 로봇이 중요했던 건 아까 젠슨 황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법칙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시각 데이터를 처리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주가가 심상치 않은 거는 이제 빅데이터 기업 펠런티어입니다. AI 사이클 중심의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 점차 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펠런티어의 상승세 앞으로 어떻게 보시며 이런 거 관련해서 또 다른 유망 주식 혹시 있을까요? 팔란티어는 저희가 뭐 2022년 정도부터 ETF에 좀 주요한 기업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의 상승세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가파랐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주가 추이를 안 그래도 한번 좀 뽑아왔었는데 지난 3개월간 100% 올랐고요. 오늘 기준으로 2월 11일 기준으로 아침에 제가 뽑아온 건데 지난 한 달간 73% 올라왔습니다. 6개월간 288%. 네,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은 사실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왔던 닷지라는 효율성 부서와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과거에 2001년도에 있었던 9.11 사태 이후에 설립된 회사거든요. 그때 이제 그 9.11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테러가 일어났는데 이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그런 복잡한 의사결정을 네.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목적하에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모였고요. 그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항상 일을 해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AI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뭐 어떤 걸 하겠습니다라기보다 네.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수준의 해결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원을 효율화만 해도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도 접근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효율화에는 능숙한 회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효율성을 올려가는 과정에서 네. 방산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요. 모두가 다 팔란티어를 이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대 굉장히 유명한 다모다란 교수님도 팔란티어 분석은 포기하셨거든요. 팔란티어에 대한 목표 주가는 안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주가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하시는 뉴욕대 그 교수님이시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단순한 관점에서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러티브도 좀 보시면서 그래서 가장 유명한 최근에 좀 베스트셀러였던 게 Numbers and Narrative가 있었는데 그 숫자와 내러티브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가치 평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인데 팔란티어를 설명 못한 건 결국 그런 포인트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을 올려주는 회사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뼛속까지 이해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숫자가 있고요. 저희가 그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던 건데 뭐냐 하면 팔란티어가 지금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는데 저희가 처음 봤을 때도 30조 정도의 레벨의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제 고객사 숫자가 300개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엄청 성장했을 것 같지만 현재 고객사가 711개거든요. 글로벌 1등 ERP 기업인 SAP 같은 경우가 2만 개 정도의 고객사 갖고 있고요. 미국의 이런 또 효율성을 올려주는 기업 중에 하나인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은 8,000개 정도의 고객사를 갖고 있고 팔란티어가 얘기하는 거는 5,000에서 한 6,000개 정도 수준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TAM이라고 하는데 타겟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목표로 하는 시장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러면 700개에서 지금 6,000개까지면 뭐 8에서 한 10배 정도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여력이 아직 많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 관점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팔란티어를 굉장히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숫자라도 하나 확실하게 들고 있어야 보유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팔란티어의 성장이 굉장히 커서 사실 저희가 처음 투자했을 때 비해서 거의 한 10배 올랐기 때문에 이미 차익 실현한 걸로 원본은 다 차익 실현이 다 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숫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익절은 좀 했는 건가요? 익절을 많이 한 거죠.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가만히 뒀으면 이게 포트폴리오 비중이 2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어느 정도의 편입비는 그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또 역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큰 하락폭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는 하고 있는 건데 가지고 있지만 익절을 했다는 거는 이제 신규 투자자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겠다. 그렇죠.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정말 확실한 포인트를 갖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던 고객사 수 성장이 오히려 이게 가속화됐거든요. 그게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오른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만 해도 이 고객사 성장률이 뭐 한 20%, 30%, 40% 이러다가 이게 갑자기 작년 말부터 50% 수준 올라오고 작년 4분기엔 60%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빠르게 퍼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계속 신뢰하면서 갈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은 정말 좀 저세상 밸류에이션이거든요. 팔란티어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포워드 PER이 200배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배가 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이 10배 성장할 것 같아, 이 회사. 그러면 10배 성장하는 한 5년 뒤 10배 성장 예를 들어 한다면 5년 뒤 거 땡겨오면 뭐 20배 정도 레벨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되지만 저희는 이런 숫자를 보면서 보유를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좀 찾자면 결국에는 효율성을 올려주는 거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인력 효율성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면서 비용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 겁니다. AI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탑라인, 매출액의 성장은 크지 않더라도 바텀라인에서의 성장이 나오면서
이익은 좋아지는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실적 발표마다 다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종목으로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찾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도 그 결에 속합니다. 2018년 이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가짜 뉴스가 굉장히 좀 문제였잖아요. 미국의 정치, 그러니까 선거전 과정에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였어서 메타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고용을 해서 그 가짜 뉴스를 필터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AI로 대체를 하면서 그 뽑아놨던 몇만 명의 사람들을 다 해고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인력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마진이 개선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랑 미국 기업이 더 혁신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가짜뉴스를 점검하는 사람을 뽑았다가 잘랐잖아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이미 뽑았으면 그걸 그만큼 잘랐다가는 그 회사가 날아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뭐 대주주가 날아가겠죠. 네. 대주주가 불려가겠죠. 그게 뭐 사실은 그렇게 되면 또 회사에서는 시대에 안 맞는 어떻게 보면 인재들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그만큼 비용이 되고 그게 회사의 이익을 다 깎아먹어서 회사가 또 투자를 못 하게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런 흐름들이 뭐 그게 이제 미국의 기업 환경이 좋다라는 측면인 건데 또 개인 입장에서 뭐 당연히 나쁜 것도 있지만 그죠. 네, 개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가혹하긴 합니다. 뭐 갑자기 점심 먹으러 나왔다 돌아오는데 자기 자리 없어져 있고 그렇죠. 접근 못하게 하고 공부장이 내일 출근했는데 이거 뭐야 실적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네, 뭐. 하지만 또 그런 게 탁탁 있으면 좀 더 열심히 생존 본능.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하겠죠. 자, 딥시크 발전기 엔비디아가 좀 폭락했었죠. 지금 얼마예요?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200빌리언이니까 한 4,000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달러 검색해 볼게요. 4,700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 한 1개월간 2% 정도 빠졌고요. 3개월간 한 10% 빠졌습니다. 9.5%.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올라온 걸 생각하면은 사실 뭐 지난 5년간의 상승이 2000%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좀 많이 반등했네요. 네, 많이 반등했습니다. 116달러까지 떨어졌다가 133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서학개미 분들이 좀 많이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일까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로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딥시크가 초래한 그 우려가 새로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해줘가지고 이걸 이제 경영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롱테일 고객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큰 고래 고객들이 이걸 주도했다면 롱테일로 계속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줘가지고 엔비디아의 수요를 끌어올려줄 수 있고 투자 수요를 끌어올려줄 수 있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텐데 이거는 지금 모두가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갈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섣부르게 너무 판단을 딱 하기보다는 지켜보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딥시크 우려와 또 별개로 에이직 같은 경우 자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실적 발표하면서도 자체 반도체 비중 계속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AI 하드웨어가 다 문제라는 건 아니고요. 뭐 결국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다시 돌아와야 되긴 하겠지만 하반기까지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실적을 좀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 보조금 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죠. 테슬라 같은 기업은. 근데 테슬라조차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아무래도 EPS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는 지금 351달러네요. 네, 테슬라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한 10% 정도 빠졌고요. 뭐 어제도 한 3% 빠졌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또 그 수소차 언덕에서 굴려서 뭐 보여줬던 니콜라 같은 경우는 파산 신청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변동이 좀 큰 상황이고 니콜라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쵸. 네. 네, 그리고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회사들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보조금까지 안 들어온다. 그럼 쉽지는 않겠죠. 수요가. 자, 올가 전문가들 사이에 테슬라 주가를 둘러싼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테슬라가 가대평가 갖고 있다면서 올해 주가가 70% 각각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목표 주가를 135달러. 지금보다 200달러나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그들의 예상처럼 70% 빠진다면 집 팔아 못 팔아 다
테슬라 사야겠죠. 그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을 보시면 3분의 2 정도가 모델 Y거든요.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전체 95%가 모델 3랑 모델 Y에서 나옵니다. 근데 전체 3분의 2가 모델 Y니까 대략 한 30% 정도는 또 모델 3예요. 그러면 모델 Y가 지금 근데 리뉴얼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출시 안 된 국가들도 많이 있고요. 계속 이제 램프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델 Y가 기존에 있는 게 잘 팔릴 거라는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죠. 일반적인 자동차 기업이면 이거보다 더 많이 아마 영향을 크게 받을 텐데 그나마 저는 테슬라라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모델 Y에 대한 전 물량들을 다 떨어내고 나면 모델 Y 새로운 모델이 팔려나갈 거기 때문에 판매량이 안 좋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주가가 그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은 오히려 숫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사실 뭐 실적으로 아직은 뒷받침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델 Y 근데 리뉴얼 되고 난 다음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항상 주가는 이제 그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모델 Y 리뉴얼이 되는데 거의 그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새로운 차 정도 수준이라는 리뷰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모델 Y가 첫 출시됐을 때가 2018년 정도인데 그 2018년에 보면 테슬라 상황이 지금 같지 않잖아요. 거의 뭐 파산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델 3랑 거의 비슷하게 그냥 다 부품도 공유하고 많은 것들을 공유했는데 지금은 테슬라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충분하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리뉴얼되는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출시될 거고 올해 6월부터는 언슈퍼바이즈드 FSD도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에 거 두 개가 EPS를 만들어주는 거라면 뒤에 언슈퍼바이즈드 FSD는 지금 높은 PER을 지탱해주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구간은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지켜가는 구간이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가 상승이라는 게 한 달만 비워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팔란티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의 대부분이 최근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완전히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 지금까지 좋다 해도 보유 비중이 아예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뭐 가장 그 ETF 중에 가장 큰 게 글로벌 플랫폼 ETF인데 거기서도 테슬라를 20% 이상 비중을 가져가는데 나머지 75% 테슬라가 어려운 구간에서는 메이크업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 포트폴리오적으로 운용을 하시면 지금 불안한 구간도 좀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 1월 차량 인도가 전년 대비 11.5% 감소했고 이에 비해 중국의 BYD는 47%나 급증했는데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차별적 성장을 좀 보여주고 테슬라는 좀 중국에게 추격당하는 게 아닌가. 네네. 이런 의견은요. 이게 사실이 아닌가요?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저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축을 다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런 그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보여주면서 자율주행 시장,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시장 자체를 선도하는 기업이고 완전히 보여준 기업이면 분명하거든요. 근데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세계화가 분리돼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이 중국의 모든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중국 기업이 충분하게 테슬라 수준을 못 따라온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중국도 그걸 못 따라가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근데 중국 내 기업들이 따라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걸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판매량만 보셔도 BYD가 1월 달에 49% YOY로 늘어났는데 BYD뿐만 아니라 샤오미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2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매 달마다 하고 있고요. 모델 딱 하나인데 2만 대 이상을 매 달마다 팔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도 성장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토나 엑스폰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지금 신규 모델이 나오기도 했지만 268% 전년 대비 성장했거든요. 3만 대를 팔았습니다. 화웨이 계열도 지금 굉장히 판매량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중국 기업에서 저희가 지켜보는 건 샤오미와 화웨이 계열 정도를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경우도 다 테슬라가 개발하는 것처럼 엔드투엔드로 모든 솔루션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코딩을 하나씩 해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코딩을 해서 스스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체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는 현대차도 지금까지 개발했던 거 다 포기하고 E2E로 넘어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적인 흐름인 거는 테슬라가 보여주지만 누가 더 빨리 따라가느냐가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판매량이 받쳐줘서 이 캐시도 충분하게 들어오면서 성장을 하는 기업이 나타나야 되는데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기업들은 그게 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모험의 시기에 주식시장에서 들어오는 자본들로 버텼다면 이 기업들은 지금 충분하게 판매되는 판매량을 가지고 좀 버티고 있는 거고요. BYD가 그나마 좀 뒤처지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우려를 계속 했는데 이틀 전에 BYD 행사에서 이런 자율주행 솔루션을 발표를 하면서 전체 차량에 10,000원 이상의 차량에 다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기도 잘 하고 있구나, 개발이 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하반기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다 저가 전기차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에서 3만 달러대, 그러니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뭐 비싸면 한 4천만 원 되는 전기차가 지금까지 그런 차가 없었잖아요.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경쟁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을까? 살아남는 기업이 무엇일까? 2만에서 3만 달러에 중국에서 전기차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테슬라의 전기차 나온다? 테슬라도 나오고 중국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저가 전기차를 내놓는 거고 그거에 발맞춰서 중국 기업들은 대응할 수 있는 저가 전기차를 또 내놓는 거거든요. 이제 그 시기가 왔을 때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 경쟁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기업들의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그 구간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살아남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트렌드를 결국 주도한 건 테슬라이기 때문에 여전히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게 따라올 수는 없는 수준인지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 중국 기업들은 분명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판매가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시장에서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냥 그 모델 체인지로 인한 딜레이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 이것도? 두 가지인데요. 모델 체인지로 인한 딜레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업체들이 지금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유럽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에 직격탄을 맞는 건 사실 테슬라보다는 폭스바겐이라든지 유럽의 이제 이런 그러니까 중소형 차량, 저가 차량들을 했던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선택지가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 다른 선택지가 좀 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델 체인지가 확실하게 되고 난 다음에 상황들을 좀 판매량은 테슬라의 판매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판매량은 계속 그쪽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수출 데이터는 계속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식 여기까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미국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좀 토대로 지금 사도 괜찮은 빅테크 회사들은 좀 어디가 있을까요? 사야 되는 기업 먼저 말씀드리기 좋겠네요. 네. 지금은 좀 그나마 양호하다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빅테크가 주도하는 장세는 사실 아닐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정도 사이즈는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각자의 영역에서 너무 확고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 하나하나가 무너진다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의 스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나마 양호한 것은 메타와 아마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메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분기에 21%의 광고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가 광고 성장률이 1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도 메타는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 영역에서 확실히 AI를 적용해서 잘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리얼리티 랩스에 들어가고 있는 투자 비용이 너무 크다. 이게 그 분기 한 5빌리언 정도 수준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만 줄어들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BEP로만 가면 이익이 2배로 늘어나거든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를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로 잡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익 비중이 훨씬 더 높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보면 이제는 전자상거래랑 AWS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5대5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는 지금까지는 돈 못 벌고 그냥 전 세계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만 봤다면 AWS 돈을 벌어서 전체 캐시카우를 만드는 그런 구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수익성이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런 물류센터의 효율화 과정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거기에 로봇 기술도 많이 적용을 하면서 이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는 까먹고 AWS 돈 버는 회사가 이제는 전자상거래도 돈을 버는 회사로 넘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사실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영역을 침해할 만한 경쟁자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지금 택배 시장의 미국 점유율도 1등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마존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쿠팡이 또 버텨줬던 시장이 아닌 시장들은 다 아마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메타와 아마존은 좀 빅테크 중에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딥시크 우려 때문에 투자 규모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2, 3분기 정도 되면 아마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이 좀 아쉬웠는데 구글의 실적이 광고 성장이 AI가 붙으면서 좀 더 일어나줬어야 되는데 메타만큼 그걸 못했던 게 좀 아쉬움이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올해 아이폰 17에 적용은 되겠지만 그게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와우 팩터로 작용할지는 조금 의문이기 때문에 조금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공급을 수요에 맞출 수 있는 게 앞으로 한 2개 분기 정도 뒤부터는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실제로 성장이 잘 나오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거짓말하는 회사는 아니어서 그때 아마 수요에 맞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나쁘진 않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다양한 요소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단순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뉴트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저희는 지금 구간이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메타랑 아마존은 테슬라를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근데 테슬라는 지금 실적 보고 사시는 분들한테 사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네, 근데 메타나 아마존은 실적 보고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테슬라는 그거랑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나. 뭐 6월 돼서 그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어나게 될 반향은 사실 뭐 추정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